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소속 경제 고정근입니다. 그제 발표된 한국 대부금융협회 자료가, 어, 우리를 쇼킹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불법 사채 신고 접수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 불법 사채라고 하면 이제 제도권 금융, 대부금융까지는 제도권 금융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금융권 그러면 1금융권 은행들이 있고 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업이 있고 국가적 제도권 금융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사채가 비제도권 금융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권 금융에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에서 긴급한 자금을 어, 융통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초고금리 상태로 빌리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한 번 불법 사채에 빠지면 사실상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부금융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불법 사채의 금리가 2019년에 145%였는데, 지난해 2020년에 401%까지, 그러니까 145%에서 지난해 401%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401%라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해도 연간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파산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30만 원을 빌렸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제 돈이 급해서 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내에 이자를 20만 원을 낸다고 그래요. 이자만. 우선 뭐 30만 원이 급하니까 우선 일주일 뒤에 뭐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갚겠지 하고 빌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갚기 힘들게 되면은 그것이 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게 되죠. 그 이자율을 연율로 환산하면 3,200%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대 청년이 어, 이, 불과 몇천만 원에 4천만 원인가 하는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고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 제도권 금융의 최고 금리를 이번 7월 1일부터 20%로 낮춥니다. 지금은 24%인데 20%로 낮추게 되면은 더욱더 제도권 금융의 돈을 못 빌리게 되죠. 우선 먼저 이번에 대부금협회가 발표한 제가 쇼킹한 뉴스 세 가지. 하나는 작년에 대부금융 불법 사채 신에서 빌린 돈의 금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5%, 2019년에 145%에서 401%로 올라갔다는 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401%니까 뭐 100% 되는 데도 있고 500%, 1000%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3000%까지 올라간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너무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피해 신고 건수가 1048건이었는데 작년에 피해 신고 건수가 5160건이라는 겁니다. 5배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배나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2019년에 1048건에서 2020년에 5160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지금 불법 사채에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번에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 사채의 피해자 중에 57%가 2030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가장들이 형편이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뭐 일수 같은 거 불법 사채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030의 비중이 57%, 그 60%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벌써부터 이제 이것은 청년들의 최근에 정규직 취업 비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사실 힘들고요.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일감이 없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돈을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 큰 돈도 아니지만 빌리기 시작하다가 눈덩이처럼 이자율이 뭐 400%, 500%, 심지어는 조금 전에 신문에서 언급하는 예처럼 3,200%가 되면 갚을 수 있겠거니 하지만 내가 알바를 해서 이 정도면 갚을 수 있겠거니 하지만 절대로 갚지 못합니다. 너무나 높은 이자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원금이 더 늘고 눈덩이처럼 불러지면서 결국은 뭐 신장까지 장기까지 대답하는 뭐 이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고 그런 처참한 일이 생기면 결국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의 예처럼 세상을 하직한 일도 생기고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제가 얼마 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대부금융의 금리가 대부금융의 최고 대출 금리가 이제 제도금융이 제일 마지막이죠. 보통 은행 같은 데 가면 이제 한 5%에서 한 담보가 있으면 한 5% 정도, 담보가 있으면 한 10%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금융권에 가면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 5, 6%에서 뭐 한 20%그 사이에 대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 업체에 가면은 20% 한 2, 3%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24% 채무 금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대부업이라고 하는 데는 채권도 발행할 수가 없고 예금도 받을 수가 없고요.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금융권에 저축은행 같은 이미 벌써 10한 7, 8%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요. 그리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들어가고 뭐 하면 아무리 해도 20%가 넘어서야 되죠. 뭐 평균적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20한 2, 3%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도 수지가 아마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10,000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지금 한 5, 6천 개로 줄어들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대부업체도 이제 깐깐하게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대체로 한 10% 정도, 대부업체를 신청을 하면 대출을 승인받는 게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8등급, 9등급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8, 9, 10등급이, 또는 7등급부터 10등급까지 우리가 저신용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저신용등급에 들어가면 2금융권 돈을 못 빌립니다. 보통 1금융권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등급은 한 1등급부터 한 4등급 정도까지. 그 다음에 5, 6, 7등급 정도가 2금융권 돈을 빌리고요. 8, 9, 10 정도 되면 대부업체가 돈을 빌립니다. 근데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10%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8, 9, 10등급에 들어가는 저신용 등급은 대출 승인율이 5%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만 2018년도에 대부업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74만 명 정도가 6조 원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5%, 저신용등급이 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금리를 이번에 7월 1일부터 무조건 20%로 낮추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그래요. 뭐 금리가 낮으면은 서민들이 좋을 줄 알고 했지만 사실 서민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사치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로 내려가면 제가 보기에는 8, 9, 10등급에는 거의 대부업체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74만 명의 6조 원 정도가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불법 사채가 지금 얼마나 되느냐? 공개적으로 지금 이게 자료가 조사된 것이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건데요. 2017년 당시에 불법 사채 규모가 7조 원 정도고 이용자가 5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 19년 계속 경제가 안 좋아졌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경제가 계속 붕괴되었죠. 그다음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악화가 되면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대략 한 불법 사채 규모가 2017년에 7조 원이 된 것이 한 지금 1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불법 사채 이용자가 한 52만 명이 된 것이 최소한 8, 9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단순히 그냥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추정을 해본 겁니다. 만약 100만 명이 불법 사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이분들이 이제 지금 한 뭐 60%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가 나머지는 이제 가장들이겠죠. 뭐. 대체로 한 3인 가족이라 그러면 이게 100만 명이 불법 사치를 쓰고 있다 그러면 300만 명 정도가 벌써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끔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일가족 동반 자살.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을 보니까 부채 2천만 원인가 때문에 동반 자살.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자는 불어나고 그냥 동반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금리를 그냥 24%, 20% 낮추면 서민들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좌파 단체들이 이렇게 하면 서민들이 도움이 될 것처럼 아무것도 금융을 모르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심지어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도 1980년대에 최고금리란 걸 없앴습니다. 최고금리를 없애면 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금리가 안정되는 거죠. 시장에서. 굉장히 기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씀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도 그렇지만 주택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전월세 상한제 하니까 당장 물량이 적어졌어. 집값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출금리 상한을 정해놓으니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금리가 급등을 해서 불법 사채 금리는 지금 작년에 400%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이번에 7월 1일에 금리를 지금 최고 금리가 24인데 20%까지 낮추면 또 금리가 불법 사채 금리는 500%, 600%까지 올라가겠죠. 지금 7, 8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대부 업체에서 대출 승률이 5%인데 저는 이것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질 거로 봅니다. 1, 2%까지 떨어지거나 하여튼 뭐 엄청 낮아지면 대체로 지금 현재 그 8등급에서 9등급의 신용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200만 명이죠. 대체로 뭐 그중에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한 4천만 명 정도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8등급에서 9등까지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300만 명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불법 사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최고금리가 20%까지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아까 한 2018년에 73만 명이 대부금융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지금도 그동안에 대부금융의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여전히 한 7, 80만 명이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대부분 다 8등급에서 8, 9, 10등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송두리째 대부분제 업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주를 시장을 빠진다고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냥 7, 80만 명이 불법 사주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충 추상건데 한 8, 90만 명 정도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후에 2017년 이후에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2017년도에 52만 명으로 나왔는데 한 8, 90만 명 쓰고 있다면 거기다 추가 플러스 한 70만 명이 더 추가적으로 불법 사치금융을 쓰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2021년, 2년 금년 말쯤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뭐 대충 8, 90만 명 플러스 70만 명 하면 얼마입니까? 배가 한 5, 60만 명에다가 또 경기가 더 악화되니까 뭐 금년 말에 잘못하면 불법 사채, 고금리 사채 늪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 육박할 가능성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그러면서 그 사채는 거의 제가 보기엔 한 15조 원 정도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조 원 정도에 200만 명 정도가 불법 사채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국가의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불안 요인이 됩니다. 동반자살, 범죄 증가, 뭐 가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정말 제가 그제 발표된 뉴스를 보면서 이 문제가
지금 가계 붕괴로 이어지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서 결국은 거대한 일 같은 걸 해야 되고요. 뭐 알바 구하기도 좀 전쟁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러면 급전 같은 거 사람이 살아가는 급전이 필요하죠. 아프다든지 무슨 뭐 전월세를 못 구하면 거리에 쫓겨난다든지, 무슨 뭐 생계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든지, 혹은 뭐 사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도저히 문 닫기는 힘들고 급전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신용등급은 8, 90등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승인율이 5% 정도라도 낮지만은 대부업체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20%로 7월부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도 지금 그걸 빌리지 못하면서 거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 7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거의 한 15조 원, 10조 원, 15조 원 정도를 불법 사채 시장, 금리가 400%가 넘는 불법 사채 시장에서 의존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 완전 가계 붕괴로, 그만큼 많은 가계 붕괴로 이어지면서 사회 불안, 경제 사회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제가 아침 이 뉴스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금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 새마을금고입니다. 급증 같은 건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만 적금 같은 거 조금씩 넣고 교육받고 하면, 금융이나 신용대에서 약간의 그 교육을 받고 하면은 무슨 소액 자금 한 1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대출해주는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전국에 지금도 아마 1000여 개 이상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그 빈곤 탈출을, 불법 사채 의존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요즘 뭐 새마을 잘 붙은 건 전부 다 그냥 박정희 시대 때 한 거라서 전부 적폐청산 대상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특히 2030에 불법 사채에 내몰린 사람의 57%가 2030이라는 얘기에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붕괴되었으면, 이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가 1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돈이 필요하니까 불법 사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채 금리가 또 400%까지 올라갔다는 거. 이 평균이 400%니까 뭐 높은 것은 1000%, 2000%, 아까 신문에서 예를 들면 3000%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업들 투자를 활성화해서 기업들 길을 살려야죠. 기업들 계속 억누르고, 제가 이번에 민주당이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된 사람이 바로 기업제 3법을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까지 통과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운동권 출신이죠. 언필칭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항상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일사원면에서 겉으로 정의로운 척, 공정한 것처럼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그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사리사욕만 채운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가장 유일한 해결 방법은 기업의 길을 살려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런 사채를 쓸 동기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처럼 서민금융 지원한다 해가지고, 햇살금융이다 뭐 돼가지고, 이거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만들어진 거 지원하는데 돈이 없죠. 서민금융이 다 가져가면 돈을 갚지도 않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 누가 계속 돈을, 그때는 이제 뭐 은행에 있던 찾아가지 않는 예금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없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금융위원장이 뭐 각 은행들 보고 2천억씩 내놔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안 내놓을 수 없겠죠. 서민금융진흥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조직 운영하느라 전국의 각 서민금융진흥원 조직 운영하느라 비용 나가고 말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저 있으면 자리만 만들려고 하는 게 틈만 이슈만 지금 자리만 만들려고 하는 게 관리들의 발상인데 저는 진작부터 서민금융진흥소 왜 합니까? 지금 은행에서 잘하고 있던 거를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자기들 예금 찾아가자는 예금들 모으고 뭐 짜투리 돈 모아서 잘하고 있던 거를 따로 한 군데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 이름으로 전국에 지원을 만들면서 관리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금방 바닥이 가니까 또 은행들 보고 2천원씩 내놓으라고 그러고 저는 이 관리들의 일하는 발상 자체가 정말 위인설관식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로 본질을 위해서 서민들을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 관리 비용 다 없애고요. 다 없애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에서 서민금융을 좀 지원하게 한다든지 그거 뭐냐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사회적 기여 차원이거든요. 그런 방법이 좋고요. 그것만으로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채로 빠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일자리를 금방 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려워진 분들은 불법 사채, 손쉬운 불법 사채, 뭐 카톡에도 많이 오고 막 문자를 많이 와요. 그런 것 의존하지 말고 우선 당장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데 가서 제한된 자금이지만 급증 같은 거 좀 활용해 본다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햇살론 같은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서민금융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각 동네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같은 데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사채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